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러일 전쟁에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한 일본은 제1차 한일 강제 협약 이후 더욱 치밀하게 한국 식민지 정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은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된다. 대한제국 통치권을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긴 날, 나라 잃은 슬픔. 그 당시 한국 청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꿈 많던 대한의 청년 문창학 선생 또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 문창학은 농사짓기 좋은 평야지대인 함경북도 온성군 미포면에서 태어났다. 함경북도 온성군 주위로 두만강이 흐르고 있는데 두만이란 이름만큼 콩이나 곡식 농사가 잘 됐던 곳이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선생은 어릴 적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1910년 전까지 말이다. 나라를 잃은 슬픔도 잠시 일본인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문창학 선생을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독립운동가 문창범 선생이다. 문창범은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교통총장으로 문창학의 사촌 형이기도 하다. 1910년대 문창범은 독립을 목적으로 권합회를 조직하고 러시아 지역 항일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간 인물이다. 사촌 형인 문창범의 독립운동을 모를 리 없는 문창학은 문창범과 같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문창학은 함경북도 신건동에 위치한 일본 경찰 주재소 헌병보조원으로 들어간다. 2개월의 짧은 헌병보조원 생활을 마치고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문창학 선생은 독립군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3대대 15명으로 조직된 독립결사대는 국내로 진입해 조선 총독부를 비롯한 일제 기관들을 공격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기로 결의한다. 문창범 할아버지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주재소 인원은 몇 명인지, 시설은 뭐 어딘지, 뭐 문은 어디 있는지, 뭐 어디를 습격해야 효과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죠? 그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바로 그 대한군정사가 이제 일하시게 되거든. 들어가가지고 그 일한 기간이 그거 짧잖아요. 뭐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누가 봐도 보정을 하러 들어간 사람은 아니지, 그죠? 뭐 보정을 하러 들어갔으면 그걸로 얘가 뭐 생계를 꾸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생계가 어려우셨던 분도 아니고. 1922년 1월 2일 함경북도 웅기군의 경찰서를 습격하기 위해 모인 독립결사대. 그러나 웅기항 근처 일본군의 경계가 삼엄해지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다. 일본군의 경계가 삼엄해 자칫 잘못하면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실패할 수도 있을 걸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신고놓은 주재소를 습격하는 것이 어떻겠나? 아, 그렇지. 자네가 신고는 주재소 헌병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지 않은가? 자, 그럼 문창학 동지, 계획을 말해보게. 신건원 주재소 내부를 훤히 꿰뚫고 있는 문창학 선생의 주도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1922년 1월 5일 모두가 잠든 새벽 정오 12시 30분 신건원 주재소를 먼저 도착한 문창학은 자신의 위치를 불빛으로 알렸다. 얼마나 흘렀을까. 일제히 빗발치는 총소리와 함께 주재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총소리에 잠을 깬 일본군이 반격을 가해왔지만 결사대는 굴하지 않고 싸웠다. 일본 수사 송기 안태랑이 사살되자 거사는 마무리됐다. 문창학 선생이 아니었더라면 습격은 물론 탈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습격할 수 있었던 게 그 통로라든가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폭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너무 자세하게 할아버지가 아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 어떻게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어느 문으로 도망가면 된다는 걸 미리 이제 작전 짤 때도 그래가지고 가능한 거지. 이 일로 신건원 주재소 습격 사건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의 역사 중 하나로 남게 됐다.
잘못하면 꼼짝없이 잡힐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본군과 싸워냈다.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한 신념 하나로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놓았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들.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건원 주재소에서 큰 성과를 거둔 독립결사대는 더욱 의기투합해 일경습격과 밀정 처단에 힘을 썼다. 독립군이 성과를 거두면 거둘수록 결사대를 잡기 위한 일본 경찰의 추적도 만만치 않았을 터. 1922년 12월 독립결사대는 결국 체포된다. 11명이 이제 저게 붙들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돼가지고 4명 사형당하고 이제 7명이 무기징역을 당했는데 그 당시까지도 3분은 돌아가시고 4분이 살아 계셨다 하더라고. 그분들이 할아버지가 뭐 어떤 일을 하셨다 하면서. 신건원 주재소 습격을 주도한 문창학과 결사대를 총지휘한 김학섭은 사형을 선고받는다. 1923년 12월 20일 문창학 선생은 사형 순국했다. 그의 나이 41세.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한 희망 하나로 달려온 독립투쟁. 그저 나의 자식들에게는 나라 없는 서러운 삶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 젊은 날의 문창학 선생의 희망은 그렇게 사라져갔다. 두만강 푸른 물에 놓였는 뱃사고. 떠나님을 그린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 그러나 노랫말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뼈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다. 두만강 근처 여관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 여인의 이름은 김증손녀. 독립운동가 문창학 선생의 부인이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치성대군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거 모르고 찾으러 이제 그 독립군 부대로 댕기는 모양이라 그 만주 쪽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제 여관에 이제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관이 또 할아버지가 그 자주 드나들면서 주무시던 데래. 그 여관 주인이 할아버지도 알고 할머니도 알고 다 하는 거지. 그날이 또 할아버지 생신인데 그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울고 있으니까 그 여관 그 주인 된 사람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사상을 조그만하게 그 바가 나왔더래. 조국을 강복시키겠다는 결심 하나로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이곳저곳 남편을 찾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하필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 바로 문창학 선생의 생일이었다. 같은 여관에 머물렀던 작곡가 이시우도 이러한 사연을 듣고 함께 슬퍼했다. 빼앗긴 조국에 대한 서러운 마음이 두만강을 따라 조용히 흘러들어왔다. 순간 잔잔한 두만강의 물줄기가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같이 느껴졌다. 그러자 이시우에게 악상이 떠올랐다. 두만강 푸른 물에 놓였는 뱃사고. 이 곡은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곡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구슬픈 가락과 노랫말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다. 한국에서는 문창학 선생의 사진을 찾을 수 없었다. 북한에 남아있는 문창학 선생의 후손들이 선생의 묘를 모시고 있다. 어렵게 한국으로 건너온 문창학 선생의 나머지 후손들은 매년 12월 20일 제사를 지낸다. 2016년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문창학 선생. 비록 선생의 사진 한 장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의 강하고 위대한 독립투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들의 아름다운 희생 때문이다. 나라 사랑과 애국에 대한 보답은 지난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다.